이제는 서울 시민이 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민하고 경기 북도의 시민하고 어디 좋겠습니까? 서울에 입성한다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입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렵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지난 6일 김포시장은 서울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포시 편입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다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울로 편입된다면은 일단 경기도 김포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거랑 서울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거랑은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서울로 편입되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이 때문에 물건이 거의 잠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포 한강 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서울 편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되기를 강력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슈가 된 건 5호선 연장. 김포시는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안는 대가로 5호선의 직선 연결을 주장하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우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검단으로 저 인천으로 경유해서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네? 그 절대로 그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직선으로 저 5선을 해서 우리 김포 저 시민이 출퇴근이 아주 빠르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5호선을 절대로 사수합니다. 주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이 김포로 직선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지자체 안에 행정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서울이 된다면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 보상액도 높아지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낙후됐고 쟤들은 너무 올라가 있고 젊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정말 서울특별시가 돼도 강남 못지않은 인기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포는 예로부터 비옥한 평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86년대 갈 때는 서울에서 버스 타고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 초입부터 주로 시작해서 김포공항 쭉부터 해서 전 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최병종 씨. 3대째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대들도 여기서들 사셨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백 년 전부터 되죠. 그런 최 씨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달갑지 않습니다. 농민이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와 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 고향 자체가 콘크리트, 이 좋은 땅이 옥토가 콘크리트로 덮인 데는 그 자체부터 저는 거부합니다.
특별시가 되면 농어촌의 정체성을 잃고 혜택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이 아닐 경우,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세제 혜택도 받거든요. 세목이 좀 줄어듭니다. 김포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더욱 불편합니다. 계양, 검단 등 그동안 인천과 서울에 땅을 내어준 김포.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쉽고 속이 상하고 김포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김포는 김포다. 김포는 김포다. 김포는 김포다. 5호선 연장 등의 정부 보조도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보조가 7대3 정도로 지원하지만 이게 이제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6대4로 줄어듭니다. 서울의 기피 시설이 계속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5호선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김포로 받기로 한 거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보다 더한 혐오 시설이라 인하 쓰레기 처리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정치적 구호로 나왔다가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풍선처럼 바람만 넣었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진정 그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될 당위성이 없다면은. 자, 오늘 구층 시사국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혜진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까? 일단 논의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 시민 일부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 쪽이 생기게 되면 그쪽하고는 이제 강을 끼게 되고 경기 남도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다 있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로 편입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논의가 부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목적도 있는 것인데 김포의 서울 편입 이것을 타고 이제 서울 연접지 쪽으로 전략적인 카드를 던지는 그러니까 주민 여론과 일부 정치 세력의 필요 이런 것들이 만나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큽니다. 네, 이 김포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대했더니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를 잇는 김포 골드라인이 수요 대비 너무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혼잡도로 좀 악명이 높죠. 그리고 올 초에는 실신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울과 김포를 잇는 대중교통 수단이 참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을 해서 김포의 어떤 수요를 좀 분산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앞서 보셨다시피 김포와 인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역시도 좀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 편입이라는 게 어떤 주민들에게는 그렇다면 서울의 그 좋은 교통망과 김포의 교통망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다른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실질적인 대안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찬반 모두에게 굉장히 좀 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에서 지역에 대한 담론들이 과거보다 조금씩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시군 통합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 이런 이슈들이 한창 줄기차게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점점 지나올수록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냈다는 측면은 또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 관심이 높은 이유 가운데 조혜진 기자가 앞서 교통편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집값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김포시의 이 부동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계가 한 2가지 정도 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서울이 되면 당연히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2번째인데 그동안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
서울이 가져온 어떤 위상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건 없을지 몰라도 서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또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를 동시에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달콤해서일까요? 수도권 곳곳으로 사실 이 서울 편입 열망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정작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탈출해서 서울로 편입하자. 위례 주민센터 곳곳에 이런 팻말들이 나붙었습니다. 위례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예, 송파이래, 성남이래, 하남이래. 이 관할이 분할돼 있어가지고 같은 생활권인데 분할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계속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이 계속 운동을 했었습니다.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서울과 경기도는 교통과 학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과밀학급에 또 뭐 저쪽은 아예 저희 주소지가 달라서 갈 수도 없다고 심지어 버스 노선 하나 때문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걸 하나를 연결해서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차이도 한 몫을 합니다. 위례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는 도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성남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쪽은 하남시입니다. 건널목을 건넜을 뿐인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값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4평 차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송파는 한 14억 5천에서 15억대 이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 34평은 한 13억 정도 되니까요. 나는 서울로, 너도 서울로, 우리는 서울로. 그러다 보니 인근의 성남 위례나 미사 강변 도시 주민들까지 서울 편입 운동에 나섰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가 미사 강변 도시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열망은 구리, 광명, 부천 등 다른 서울 인접 지역으로도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수가 적은 경기 북부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서울시로 편입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야말로 위성도시가 아닌 서울시가 되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편입 열풍이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서울과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굉장히 잠재돼 있던 욕구였고 김포 골드라인에 있어서의 지옥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시점에 이 이슈가 불거져 나온 거죠. 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를 던졌고 이 눈덩이가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스노우볼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이 입장에 대해서 많은 이 셈법이 있을 거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좀 너무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찬반이 갈라져서 위험 부담이 있는 이슈인데도 먼저 뛰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당장에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잘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성사를 해야 된다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제 의회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당장에 되지는 않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경우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책이 실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것은 한참 나중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논의를 던졌고 약간은 홀가분한 마음이고 조금 더 이 넓은 교통체계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은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생각해보면 최근 여론조사가 사실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다수 의견을 등에 업고 반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을 때 반대쪽이 의견이 더 우세하다 할지라도 수적으로는 그렇지만 찬성 쪽이 결집력이 더 크다. 그렇다 보니까 역풍을 우려하는 것과 또 민주당 역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합쳐져서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그런 셈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까지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의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가기보다는 좀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좀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있는 총선이 하나의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총선은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들이 다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의제 하나만 놓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좀 벅찰 것 같고 그리고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정책일 공산이 높기 때문에 논의를 좁혀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어느 정도로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정밀한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중요해요. 지금 다소 실종돼 있는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 틀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거냐 이 질문은 좀 빠져 있거든요. 너무 네. 특정 지역 위주로 이슈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패러다임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일단은 들뜨지 마셔야 됩니다. 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됐을 때 주민들의 삶에 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지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걸 진짜 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되면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서울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5호선 연결은 미끼였다. 주 목적은 방화동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서울로 모든 이 경제적인 부라든가 인구가 쭉 빨려들어 버려요. 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아야 행복한 사회, 행정구역 개편만으론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Ignition sequence start. 6. 아폴로 11호를 실은 세턴 5호 로켓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50여 년 전 인류는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2, 1. Boosters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2025년까지 달에 인류를 보내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And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our collaboration on the Artemis program.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이 궤도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후발 국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제일 앞서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파워가 이거는 그냥 옵셔널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로 우리는 해야 된다.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달 탐사선 다누리. 이곳에선 24시간 다누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달 상공 100km 상의 실시간 위치가 보입니다. 위성의 모든 정보들이 다 텔레메트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호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위성의 각 부분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다누리와 24시간 통신을 유지하는 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공하는 신무주 안테나 덕분입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 안테나를 저희가 제공을 받으면서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명령도 보내고 이제 다누리 상태도 확인하고 과학 데이터도 받는 그런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나사가 만든 고감도 카메라 섀도우 캠이 다누리에 탑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 그 DSN을 그 다른 나사 미션이 아닌 다른 미션에 이렇게 많이 그 서포트를 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약 8시간 정도 DSN에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국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나사에서 제공하는 섀도우캠 탑재체를 이제 탑재를 하고 미 나사도 인정할 만큼 최근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은 좀 달라졌습니다. 관제실 한켠에 나사가 만들었다는 포스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달 탐사에 나선 국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소위 우주 강국들 사이로 우리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우주 탐사 기술을 해외가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전파망의 가장 큰 특징은 4개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2기가, 43기가, 86기가, 129기라고 하는 4개의 주파수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4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걸 아직 그 기술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최근 중국 연구진도 우리 전파 망원경을 활용한 블랙홀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실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한 번 관측해서 된 게 아니라 2009년,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데이터들을 합성을 해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연구자가 1저자로 했지만 그 천문연 연구자들도 10명 가까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누리가 발사되던 그 순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주로 가는 정말 중요한 첫발을 뗐다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세계적인 위상도 달라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좋네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발사체 누리호 그리고 달 탐사선 다누리를 연달아 성공하면서 전 세계 7대 우주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까지 7개의 국가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우리나라가 10번째 참여국으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세계 7대 우주 국가라면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발사체와 달 탐사체 기술을 자립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전 세계 우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아직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우주 강국으로 올라서려면 한 단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순간입니다.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우리나라는 2032년에야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주 개발에서 세계 6위 인도와 7위인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인도는 이미 80년도에 작은 규모지만 자력으로 이제 우주 발사체도 개발한 나라고요. 사실 6위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계단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는 아직은 한참 더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성과라는 게 결국은 추격자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도 보이고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길도 조금 보이니까 한국인 특유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5위 정도로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남을 쫓아가는 형태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정부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주 개발 전략으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5위 정도로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남을 쫓아가는 형태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물론 그런 형태의 도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 5위로 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와 다누리가 포함된 달 탐사 1단계 사업을 계획한 이창진 교수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의 한 7%만이 그런 하드웨어 담당이에요. 나머지는 다 활용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담당이 그렇게 우주 경제를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2045년에 경제 규모를 우주 경제 규모를 저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발사체 위성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할까? 미국이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발표하는 자리. The Artemis II crew represents thousands of people working tirelessly to bring us to the stars. Thanks, Victor. Awesome words. 4명이 발표됐는데 3명은 미국인, 1명은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주 비행사를 배출한 비결은 뭘까? 컴컴한 우주 공간에서 기다란 로봇팔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매달린 우주 전용 로봇팔 캐나담입니다. 로봇팔은 우주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수리를 할 때 꼭 필요한데 캐나다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보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로봇 암을 갖고 들어갔어요. 캐나다는. 그래서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그 이동이나 아니면 이런 그 조립 이런 것들은 다 캐나다가 만든 로봇 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추진제가 없지만 우주 개발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나라가 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캐나다의 로봇팔 같은 독보적 경쟁력이란 겁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 캐나다가 로봇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한국에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특화된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위성 수혜가 많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주 위성 부품도 꽤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부품이 전자부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전자부품이나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변환을 한다면, 시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미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기술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중반에 런던에서 열린 문 투 마스 워크숍에 갔었는데요. 거기 나사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한국이 통신을 잘하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면 어떨까 한다는 것하고 또 한국이 로봇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서 저도 놀랐었고요. 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로봇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캐나다의 민간업체 MDA라는 곳입니다. 캐나다 우주청의 최대 민간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현재 전 세계 우주 산업의 방향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는 소위 뉴스페이스인데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뉴스페이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미국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다누리를 탑재해서 달까지 보내준 스페이스X도 미 나사의 도움으로 성장한 대표적 민간업체입니다. 마치 어미 사자가 아기 사자들 혼자 사냥을 하실 때까지는 먹이를 잡아주고 훈련을 시키듯이 비슷한 과정을 지금 미국이 키웠고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 빠르게 성장할 수는 바로 나사의 기술 이전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미 나사의 기술 이전이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가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우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 4월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규모는 300명 정도로 계획이 돼 있고요. 기존의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진행되던 우주항공 부분을 모두 이관받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 나사처럼 우주항공 부분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우주항공청이 우리의 우주 산업에 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관심이 가는 게 그 우주항공청이 어느 지역에 설립되는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위치가 가장 관심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우주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전담해온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초기에는 설립 위치를 두고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봉합된 모습입니다. 예, 그럼 이제 설립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제 법안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요.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해외 시장과 접촉하는 스타트업도 느끼고 있습니다. 탐사 로버가 토양 위를 움직입니다. 달 표면의 월면토와 97% 유사하게 만든 토양입니다. 한국의 로버의 프로토타입이고 사륜으로 구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라우저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키가 있는데 모래가 굉장히 달 표면에 있는 모래가 굉장히 곱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운 모래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우저 형태가 되어 있고 이곳은 달 탐사 로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32년에 달에 갈 때 저희 로버를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저희 로버가 가서 임무를 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우주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제 헤드커팅 해줄 수 있는 이제 정부 기관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외국에서도 물어보면 너네 정부 기관에서 너네가 뭐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상 저희가 말하기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미국은 우주 산업을 통해 한 해 1,100억 달러 넘게 벌어들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항공우주국 나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측면도 발전시키면서 학계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기업계도 키우고 그다음에 정보기관도 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업도 하면서 국가를 전체적인 측면으로서 같이 동반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나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과 5년 후면 우주가 인류의 새로운 터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우주를 중심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사업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자기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냥 달에 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다른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런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우군을 또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우주 강국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주 시대 약소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약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스페이스 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가 G7, G8을 만약에 바라보고 그걸 목표를 한다 그러면은 스페이스 파워를 확보하는 거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주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개발을 우리가 안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